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12번째 페이지. 서울 지명부터 지하철까지 서울 역사를 파다 이제는 한강나루 역사까지 파버린 구 서울 거주 현 경기도 거주민 아리수가 키워낸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여러분,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어디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강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워낙에 한강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강 나루를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강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휴식 공간 느낌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는 한강 또 이제 한강에 있는 나루가 거대한 물류 허브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와 관련한 역사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아, 그렇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강을 다른 나라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강은 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염두에 두는 거고, 라인강과 한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강이 우리가 현대사에서 큰 성장을 거둘 때 물류의 허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강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 변의 기적. 아, 한강 변의 기적이. 그렇죠. 한강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기 정확하네.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예전에도 한강이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라는 아, 네. 거를 보면은 짧게는 일제강점기, 좀 멀리 본다면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역할을 했고요. 그 중심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나루.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강의 수운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포인트가 되었던 나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통했던 얘기인 거네요. 100년까지도 100년 안 더 가요. 됐나? 한 7, 80년 7, 80년 전까지만 까지만 하더라도 나루가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였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그렇군요. 나겠다. 한번 이런 걸 알 수가 알아보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강을 거의 뭐 이제 출퇴근할 때도 매일 보면서도 한강 시작과 끝이 정확히 어디서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네. 어디입니까? 예, 시작과 끝이. 이제 한강은 크게 북한강하고 남한강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양수리에서 합쳐져서 그때부터 한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아, 북한강, 남한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났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본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류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강폭, 강 규모 이런 게 아니라 네. 길이에요. 강의 길이 어디가 네. 더 길죠? 그러니까 네. 북한강하고 남한강 중에 어디가 더 긴가를 측량을 해봤더니 네. 남한강이 북한강보다 훨씬 더 길더라라고 해서 결국은 한강의 본류는 남한강이 되고요. 메인스트림.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북한강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류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물길이어서 제1지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한강이. 네, 그러면 이제 제1지류가 북한강이니까 북한강이 들어가는 소양강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양강은 제2지류가 되는 거예요. 가지치네요,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강이 쭉 흘러가다가 저쪽에서 중랑천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중랑천은 제1지류가 돼요. 레벨만 놓고 본다면 북한강하고 레벨이 동급이다. 동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이제 남한강을 본류로 보고 북한강으로 보는데, 네. 남한강이 발원한 데를 예전에는 오대산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이제 태백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선, 영월, 단양, 충주, 양평을 지나서 양수리에 도착을 하고요. 네. 북한강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서 발현을 해서 화천, 인제, 춘천을 지나서 역시 양수리로 금강산이 발원지구나. 그렇습니다. 북한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리에서부터 한강이란 이름을 가져서 얘가 쭉 흘러가다가 김포 앞에 네. 오두산 전망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에서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임진강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두 물이 합쳐지니까 여기는 한강이라고 부르기 좀 곤란해서 네. 여기는 조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강이라고. 네, 그래서 이 조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조강이 강화도의 북쪽으로 흘러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바로 위에 또 예성강이 이제 흘러 들어와서 네. 강화군의 표시 보면 물길이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게 파도가 아니라 네.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강화도로 들어온다. 그 뜻이구나.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물길을 잡고 있으니까 네.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북쪽에선 평안도, 황해도, 남쪽으로 보면 충청도, 전라도,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의 물류가 한강 하류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영월 그다음에 화천에 있는 물류가 예. 강의 흐름을 따라서 역시 지금의 경기 서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동서를 또 이어주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운, 한편으로는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내륙 수운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여러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는데 네. 가장 유역이 넓은 쪽에 속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압록강이 가장 넓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거는 요동 지역까지 그 만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강이 가지고 있는 물길을 눈여겨 봤던 게 바로 누구냐면 조선의 개국자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어디에 도읍지를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계룡산 밑에도 고민을 그랬죠, 했었는데 그랬죠. 예. 문제는 금강으로부터 물류가 너무 먼 겁니다. 아. 지금이야 이제 도로 철도가 발달했지만 당시는 물길이 가장 중요한 물류의 통로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강이 닿는 한강에다가. 여기다가 정하자. 그런데 동네 이름을 풍수에서 강의 북쪽을 양이라 그러거든요. 양. 그러면 한강의 북쪽이니까 한양. 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한양의 한이 한강이구나. 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 한자가 아니라 중국의 한족을 뜻하는 한자인데 사실은 그냥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수라고도 불렀던 대수라고도 불렀던 이 한강을 네. 기준으로 지명이 결정된 게 한양. 강북이란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에 볕 양자가 들어있으면 강북이에요. 대동강 북쪽 평양. 아, 그러네. 그 다음에 한강 북쪽 양근 양평. 이런 말들이 네. 그런 말에서 붙었기 때문에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행정구역 한성 보통 지명으로서 한양이라는 말은 한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한강이. 네. 그럼 이제 한강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나루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나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강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이제 육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A하고 B 사이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룻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룻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는 수운이 아닙니다. 유군이에요. 유군이라고.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물길이 아니라 육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육지와 육지를 물을 타고 이어도?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를 건너줘야 되니까 네. 이 나루터 바깥쪽에는 예를 들어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요. 네. 나루터 북쪽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 길이 없으면 나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길이 없으면? 네, 사람들이 그렇죠, 쭉 그렇죠. 예. 와서 예. 여기서 강을 건너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강을 딱 건너면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래 나루는 네. 육로와 연결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길이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육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루들이 쭉 만들어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닷길을 타고 왔던 배든 네. 아니면은 그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길을 타고 오던 배든 네. 이 나루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루 중에서 몇몇 나루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피어 어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배를 접안하는 시설이었던 것이 네. 나중에는 포트 항구 개념으로 항구, 예. 바뀌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큰 이름을 가진 항구들 뭐 예를 들어 뭐 마포나루라든지 이제 뭐 광나루라든지 광나루. 예.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나루만 하더라도 네. 한양에서 쭉 왕십리를 타고 와서 광나루로 도착을 하면은 네. 광나루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나루를 건너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산성 쪽으로 길을 광주 타고. 쪽으로 가는 예. 이 길의 통로가 광나루 역할을 하는 지금 거고. 한강 다리 역할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조임금님이 노량진까지 와서 네.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노량진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수원으로 가잖아요. 예. 과천 지나서. 예. 그러니까 그 길에 나루들이 있었는데 이 나루들을 이왕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수운의 중요한 거점 터미널 역할을 하는 터미널 곳으로 역할이네. 만들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수운의 거점이 이 나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루가 만들어지기 좋은 곳은 이제 육지에서 바로 길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 예. 지금도 이제 한강 나루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명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잠실 일대 사는 분들한테 이 지역에서 치욕적인 1637년 1월 달에 있었던 치욕적인 역사 사건 아시죠? 그럼 알죠. 삼전도의 구룡. 삼전도의 지금 구룡. 저기 놀이동산 있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석촌호수 옆에 삼전도 비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삼전도를 섬도로 생각을 해요. 삼전도의 섬도 도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여의도처럼 그런 거 물을 아니에요? 건너는 도자를 써서 나루 도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한자로 나루를 가리키는 조선에서 나루를 가리키는 낱말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네. 도, 진, 포. 도진포. 예, 이렇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루를 가리키는 게 도예요.
아, 삼전도의 도가 나루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밭 말을 많이 심어가지고 네. 삼전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야, 숫자 3으로 그냥 바꿔 쓰자 했고 삼마자가 그러니까 마전이 삼전으로 바뀌었고 아. 거기에 나루가 생긴 게 삼전도거든요. 원래는 삼배밭 나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삼전도라는 이름이 생겼으니 요거랑 가장 비슷한 사례가 개성으로 닿는 국제항이었던 네. 병란도. 병란도가 섬도자가 아니라 섬도자가 아니에요. 나루도자. 섬인 줄 알았어. 나루도자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 나루는 그러니까 거의 항구 역할을 한다라고 아, 그러네요.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광진 노량진하는 진, 이거는 진짜로 그냥 한자로 나루 진짜를 쓰면 양화진. 뭐.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이나 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온폭해서 배를 대기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를 포라 그래요. 포. 포. 그러니까 이제 한강에도 보면은 물길이 살짝 들어와서 여기는 조그만 배를 댈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도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는 개가 열려 있네. 열린 개. 개포동. 아, 개포동. 아, 지금 개포동. 네. 아. 그러니까 개포동도 원래는 네. 나룻가에 있었던 조그만 동네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뭐 큰 지금은 아주 고을처럼 이제 한바구 쓰면 되었다. 나오죠, 거기 이렇게 계신 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럼 선생님 당시 한강에 나루가 몇 곳 정도나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조선 전기 기록은 한 50곳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9세기 기록을 보니까 한 100개 정도가 엄청 많았네. 예, 남한강, 북한강까지 그다음에 지금 서울, 한양까지 나루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나루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양수리 이하에서 서해까지. 여기가 한 100km 정도 구간인데 네. 한 30곳 정도의 나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루가 있었던 곳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 한강다리? 한강다리. 아, 다리 있는 예, 곳이군요. 예. 그래서 삼전도 가는 데는 잠실, 그다음에 이제 광나루 있는 데는 광진교.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있는 느낌. 것처럼 예. 이제 다리가 놓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원래 나루 역할은 육로를 기준으로 남과 북, 강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나루의 규모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운의 거점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마포 나루가 있는데 마포나루. 예. 마포 나루는 1930년 기준으로 마포에 1년 동안 그 접안을 했던 배가 16,300척입니다. 16,300척이 1년 동안요? 네. 불과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배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때 배 가운데 그 분류를 해봤더니 한 7,000척 정도는 어선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가 한 1,600척. 그다음에 땔감을 실어 나르는 배가 한 1,000척. 그 외에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가 한 6,000척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 그 어선 7,000척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배가 때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옵니다. 예. 한 1,000척 정도가 들어왔대요. 와. 그래서 마포 앞에 배가 한 1,000척 정도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 바글바글했겠네. 네, 봄에 예. 이 배들이 무슨 배냐면은 연평도 파시에서 조기를 잡아서 조기. 그거를 여기로 가져오면 여기가 팔리는 거예요. 아, 시장 역할을 네, 마포 조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야, 지금 상상이 안 간다 지금. 네, 그럼 마포 조기 시장이 이게 봄에 열리잖아요. 예. 그럼 봄에 열리면 내륙에 있는 경기도 사람들, 그다음에 강원도 사람들이 제일 귀한 음식이 제가 조선시대 음식 중에 제일 귀한 음식이 생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생선 사러 다 어디로 오냐면은 마포로. 마포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포로 오니까 이 마포가 어마어마한 수산시장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노량진이 수산시장으로 유명하지만 네. 당시에는 마포 수산시장이었고 아, 제가 지금 마포 주민인데 그러니까요. 요새 보니까 지난 주말에 새우젓 축제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왕 파는 김에 그러면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게 뭐도 있냐면 새우젓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소금도 구워서 여기저기서 가져오니까 네. 이 소금 그다음에 새우젓을 가져오니까 나중에 가을에 이제 뭐 김장 이런 거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새우젓 사러 오고 네. 그다음에 소금 사러 오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한 시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한강의 모습과는 다르게 배가 유람선 몇 개 그다음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구명용 배 몇 척이 이렇게 살짝 뛰어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어선 천척이 한꺼번에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반 배반이었을 것 같아요. 네. 1928년 기준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철도로 운송하던 운송량이 한 106만 톤 정도가 됐는데 네. 한강 나루에서 다루는 화물의 양이 한 30만 톤.
철도의 한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야, 정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철도가 훨씬 편할 텐데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강 물류, 그러니까 그게 내륙 수운이 됐던 바다 수운이 됐던 굉장히 많은 물류가 한강 여러 나루로 들어왔구나라는 야.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한강의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는 서해 바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내륙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그렇죠. 이제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물건을 여기서 실어가지고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실어가지고 또는 충청도에서 실어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나중에 빈배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문제는 하류에서 들어오는 배, 아까 이제 조기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아니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갔을까? 아, 역류라서. 역류로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제 역주행을 어떻게? 그 예. 돛을 달고 바람을 타면은 갈 수는 있겠으나 예, 예. 쉽지는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근데 한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서해 바다와 닿아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 있죠. 예. 이 서해 바다가 조수간만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밀물 때는 네. 이게 어디까지 물이 높아지냐면은 네. 마포까지. 마포까지 물이 찰 정도예요? 마포까지 물이 거꾸로 흘러요. 아, 거꾸로 올라요, 물이? 여기가 물이 바닷물이 더 밀물 때는? 높아지니까. 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물때가 가장 큰 때가 1일 기준하고 15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 23일 기준에는 물이 별로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1일, 15일 기준으로 야 물이 몇 시에 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배를 다 강화도 앞에 대기했다가 네. 쭉 타고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이제 썰물 때는 이게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네. 이왕 나가는 거 빨리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럼 썰물 때는 또 물살 타서 하구로 다시 나가요. 마포 조기 시장은 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활성화됐겠네요. 그렇다고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륙 수운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강을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배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별로 생각을 못 해보셨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한강이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수간만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강이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배가 다닐 수가 네, 있는 지금은 이제 그 한강 일대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50년대 이전의 분들은 여차하면은 좀 가뭄 들면 한강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라고요? 예, 실제로. 아, 진짜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한강의 와, 서울 일대 한강을 보면 평균 수심이 1m를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때 근데 이게 평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갈수기가 되면 그 절반으로 발목이겠네, 발목. 줄어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로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길을 아는 분들은 여기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걸 아는 분들은 여긴 얕은 데야라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 거기가 배를 어떻게 다니냐? 문제는 이제 배라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다녀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원양으로 나가지 않기도 하지만 연안을 타고 오는데 이 배의 최종 항구가 대부분 강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전라도에서 곡식을 실어 갖고 오든 네. 아니면은 황해도에서 여러 소금을 싣고 오든 네. 결국 도착하는 데가 인천이나 군산이 아니라 네. 삼낭진이나 아니면은 마포가 되는 거예요. 네, 강의 중간 정도. 강의 중간 정도로 네.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네. 강을 거슬러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닥이 뾰족하면은 네. 걸려.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전통적으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현. 아, 그게 우리 배의 좀 특징이에요. 예, 우리 배의 어. 특징이 평저선입니다. 평저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 뭐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도 보면 밑에가 아, 그렇죠. 평평해요. 그게 근데- 당연한 건 줄 근데 알았는데. 일본 배는 첨저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고 우리 배는 속도가 느린데 일본 배는 아래로 뾰족한가요? 그렇죠. 예.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배들이 전부 다 아래로 뾰족하고 이게 파도와 속도에 좀 편한 편이 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뭐 하류 쪽에서 이렇게 오거나 하는데 상류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은 네. 이 강 바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가 초행길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당황하겠죠. 거고 당황하겠죠. 더 나아가서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강바닥이 한 1m, 1.5m 되다가 한 70cm, 80cm로 줄어드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모래에 걸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내려서 끌거든요. 아유, 예. 실제로 그래서 그 근대에 왔던 선교사들을 보면은 배가 막 가다가 갑자기 사공들이 내려갖고 배를 끌고 그 차력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올라갑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뭐냐면은 파요. 밑을.
배만 한 척 지나갈 수 있도록. 아, 수심이 낮은 곳은 네. 땅을 파요. 네, 그래서 길이를 한 30m, 15m, 폭을 한 3m 정도에서 배 한 척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는 곳을 뱃골이라고 합니다. 뱃골. 네, 그래서 골짜기를 파는데 네. 뱃골은 또 금방 메워지거든요. 네. 물이 흐르면은. 그러니까 이 여울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은 물이 지나다 갑자기 막 물소리가 나는 데를 여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소리가 난다는 이유는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도 파도가 높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돌여울처럼. 네. 그래서 여울 탄자를 쓰는 동네들이 여러 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물길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얕아지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소리가 크게 난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네. 이런 여울들을 지나갈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뱃골을 만들게 되는데 이 뱃골이 가득가득 채워지니 그때그때 채워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마다 이렇게 물길을 파줘야 돼요. 아, 동네 사람들이요? 네.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아, 근데 그래요?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보상이 있어야지. 뭘 하냐면 조합을 하나 만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뱃골을 지날 때마다 배 한 척당 얼마씩 내라. 아,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톨비네, 톨비. 톨비예요. 그게 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골세. 네, 예. 그래서 뱃골을 지나는 골세를 당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으로 보면은 배 한 척당 쌀 한 마를 지불하고 오, 예. 센 거 아닌가? 예, 쌀이 없는 동네는 소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뱃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일동에 보면 가래 여울. 강일동의 가래 여울이라는 거기에 곳이 여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뱃골을 만들어서 야. 동네 사람들이 배 한 척 지나갈 때마다 쌀 한 마리씩 받고 있어요. 달란 대로 줘야죠. 뭐 안 그러면 답이 없는데. 배가 못 예,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예.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상황에 따라서 뭐 대선, 중선, 소선 해서 여기까지는 대선이 가는 길, 여기는 중선이 가는 길, 여기는 소선이 가는 길 이렇게 해서 네. 예를 들어 이제 북한강 같은 경우는 화천까지, 그 다음에 남한강 같은 경우는 영월까지는 대체로 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네. 이제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일 때 육로로 가는 것보다 뱃길로 가는 데가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런 걸 자주 이용했던 분이 이제 정약용 선생님. 정혜경 선생 역시 예. 실용적이시죠. 네, 조카가 춘천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네. 걸어가기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한 척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스 대절이 없던 시대라 네, 배를 만들어서 몰고 결혼식을. 배를 몰고 이제 춘천까지 가서 그래서 소양로 일대 보면서 이놈들 봐라 하면서 시도 한 수 쓰고 하면서 했는데 아, 그 춘천 남양주에서 춘천을 간 거예요? 그렇죠. 북한강을 타고 걸어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신 거죠. 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동네 애들한테 야, 내 배 멋지지 않니? 그래요. 꼬맹이들한테 네. 자랑을 했던 할아버지 같은 모습의 정약용 선생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차 뽑고 자랑하는 느낌이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한강의 수은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선생님? 네, 한강 수운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강 중상류에서 많이 쓰였던 낱말이 떼돈. 너 떼돈 벌어왔냐? 떼돈. 네. 떼돈. 왜죠? 이 떼돈이 네. 한강 수운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뗏목의 떼인가요? 뗏목의 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중건공사를 한다거나 할 네, 때 네.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무의 상당수가 강원도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 나무를 옮겨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강을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 네네네. 그걸 그냥 이렇게 풀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뗏목 그 나무를 이제 일단 벌채를 산판에서 하면은 네. 그거를 가장 가까운 개울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네. 개울이 보통 가장 낮은 쪽이니까. 그럼 그거를 영월이라든지 화천 일대에서 모아요. 네. 모아가지고 묶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묶어서 네. 한 25개, 30개 정도를 하나로 묶는데 이거를 동가리라 그래요. 동갈? 동가리. 아, 동가리. 한 동가리, 두 동가리 할 때 동가리. 예, 동가리. 예. 이 동가리를 묶는데 동가리가 25개, 30개인데 요것만 가져가면은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가성비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동가리를 한 5개 정도 묶어요. 기차처럼. 그럼 한 125개 정도. 그 125에서 150개 정도. 예. 그러면 요거를 한 바닥이라고 합니다. 오동가리가 한 바닥이네요. 네, 5동가리 한 바닥. 예, 예. 요렇게 하면은 네. 한 150개에서 130개 정도의 나무를 끌고 화천에서부터 영월까지 가는데 네. 이걸 가지고 가서 노임을 받으면 굉장히 큰 품삯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동가리 바닥 그 나무들은 물에 젖은 채로 이렇게 떠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목재로 쓰는 거죠. 그걸 목재로 다시 말려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떼를 가지고 와서 예.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 야, 너 떼돈 벌었다며.
아, 큰 돈 벌었다며. 그게 떼돈이구나. 군수 월급만큼 받았다며. 오. 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한강 수운과 관련해서 나온 떼돈의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알려주시네요. 연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한 바닥 뗏목보다는 두 바닥, 세 바닥 뗏목이 많았고요. 엄청 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공들이 한 바닥 같은 경우 혼자서 그냥 줄 끌고 가요. 래프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좋았을 거예요. 기술자. 예. 근데 이제 두 바닥, 세 바닥 되면은 그게 15개 이렇게 되니까 한 명으로 안 될 거. 그럼 두 명, 세 명이 붙어가지고 아. 이제 가장 물기를 잘하는 사람 맨 앞에, 예.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기술자가 맨 뒤, 그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초보 신입이 이 가운데. 아, 신입 가운데.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예. 한 뭐 세 바닥짜리, 네 바닥짜리 뗏목을 갖고 와서 네. 야 그래도 갈 때는 내가 떼돈 좀 벌었어 라고 하면서 고향 갈 때 뭐 여자친구 분도 좀 사갖고 가고 빚도 사갖고 가고 야. 이랬다고 하는 것이 네. 한강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뗏목이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보통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이제 보통 그 벌목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한강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초여름이래요. 네.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와 올해도 뗏목 많이 지나간다. 때가 많이 간다. 저거는 세 바닥짜리네, 네 바닥짜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즌의 풍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덜 할 텐데 저희 어렸을 때 화물 열차 지나가면은 야 저건 25칸이야, 그렇나요? 30칸이야 이렇게 예. 쉬었던 기억이, 샜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한강가의 아이들도 뗏목이 나올 때마다 야. 하는 거고, 야 저분은 능숙한데, 저분은 처음 오셨나 봐. 뭐 이런 느낌의 사공평도 하지 않았을까. 아, 좌석 배치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전해져 오나 보네요. 기록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뭐 남쪽에서는 막 그 조기 배, 그렇죠. 그다음에 예. 북쪽에서는 때 이런 야. 것들이 와서 막 시끌벅적했던 그러네. 그런 어떤 한강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무슨 동남아 엄청 유명한 수상시장 느낌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나 많은 배들이 오가던 한강이 지금은 이제 유람선 몇 척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물길이 막힌 걸까요?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내륙수온, 그러니까 강을 타고 내려왔던 여러 물류들이 막혔던 거는 댐의 등장입니다. 댐. 아, 댐 때문에. 네. 어느 댐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후반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제련 공장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력 발전 말고 수력 발전을 염두에 두고 압록강의 수풍댐이라든지 이제 그 한강 수계 중에 북한강의 이제 뭐 청평댐이라든지 아, 네. 이런 댐들을 계획한 게 39년, 40년이에요. 화천댐이라든지. 그렇죠. 예. 화천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39년, 40년, 41년에 계획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게 44년, 45년 요때쯤에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그 시기부터 강물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뗏목이 흘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시위도 벌어졌어요. 여기다가 뗏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물길 하나 내달라. 아, 그 댐 사이에 구멍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 잠실 같은 데 보면은 물길을 수중부로 막아놨지만 네. 거기에 어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예. 댐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수풍댐에는 적용이 됐는데 압록강에. 네. 근데 한강 쪽에 있는 댐들은 모두 적용이 안 됩니다. 막혔네요. 일단 그래서 1차로 막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서울을 홍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 속에서 만들어진 게 팔당댐입니다. 팔당댐.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북한강이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남쪽에 댐이 들어서니까 네. 이제 북한강 남한강이 모두 막힌 거예요. 그러네요. 이 공사가 66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고 73년에 이제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물건은 완전 모두 막혔어요. 예.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시적으로 이 나무들을 연결해 줬던 유통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뭐요? 예. 재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GMC라고는 들어보셨죠? GMC. 네, GM 트럭. 예. 이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드는 이 트럭이 예. 이게 그 한국 전쟁 때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육륜 구동이에요. 예. 두 돈반이라고 하는. 네네네. 얘네들이 청평에까지 나무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청평댐을 넘겨주는 역할을 이 트럭들이 합니다. 아, 그걸로 나무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네. 강원도 산판에서 이렇게 그 나무들을 실어 나르는 그 트럭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파란색. 그게 이제 당시 GMC 트럭인데 일제 강점기에 그
기술 그다음에 뭐 이름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분들이 지혜무시 재무시. 그래서 잼무시로 불러서 강원도 가서는 여기 GMC 트럭 있나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럴 텐데 이 재무시가 저쪽 길에 다녀요 아직도 6년으로 요렇게 해서 그게 역할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막혀버리고 그 역할을 철길로 넘겨주게 되고요. 근데 서해 쪽은 아직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해 쪽이 뚫려 있어서 그게 뭐 댐하고 상관없이 운용될 뻔했는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53년까지는 전쟁통에 뭔가 물류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한강 하류 조강 일대가 그러니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그 조강 일대가 이른바 중립수역으로 묶여버립니다. 이 중립수역은 남한, 북한 모두 접근이 불가능한 수역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군용선이 아니라 민간인 배도 어떤 어선도 여긴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딱 그 길목이 유도 일대 그 길목이 여기는 아예 공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공 상태로. 그럼 거기도 이제 못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황해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던 모든 배들이 여기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한강이 바다 수운으로 들어오던 길도 막혀버리니까 예전에 조기배가 들어왔던 그 광경을 1953년 이후로는 볼 수가 없게 되면서 서쪽도 막혔구나. 그래서 상류 쪽은 댐으로 막히고 예. 그다음에 하류 쪽은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그러네요. 막히게 되면서 한강은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 조용한 강이 됐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 속에서 한강은 물류에 기여하지 못한 채 한강 주변의 번화함을 바라보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나루의 소멸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 철도를 중심으로 했던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또 나루조차도 소멸이 됩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섰던 한강 다리들로 인해서 나루의 역할도 이 지명만 남아있고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네요. 한강은 모양도 있고 자연으로서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썼던 활용했던 한강의 모습은 이제는 아까 떼돈 벌던 분들도 실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떼돈 벌던 분들도 실직하고 나루토에서 집 날라주거나 배를 실어 날랐던 그런 분들도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동네에는 그 흔적들의 일부만 뭐 광흥창, 뭐 염창 왜냐하면 거기 그 큰 배들이 싣고 들어와서 곡식들을 소금을 쌓아놨던 창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명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생각보다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게 좀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 마치면서 한강나루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강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아름다운 풍광으로만 즐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옆에 큰 도로 놓이고 그러면서 한강으로 접근이 어려워졌던 것을 그나마 이제 한강공원이 생기면서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더 한강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모습과 연결해서 적절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서해 바다를 통해서 올라왔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남북이 좀 이게 완화가 돼서 그래서 저 배가 지금 이제 한강 조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포에도 서고 양화진에도 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한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한강나루의 과거와 현재 박광일 선생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